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만 장 초반보다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크겠구나라는 것을 시사했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단 실적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6%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개선이 보인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도 역시 함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FOMC의 미국 대선까지 있는 슈퍼위크니까요. 특히나 더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빅위크 지나가니 슈퍼위크가 다가옵니다. 그만큼 들여다볼 내용들이 참 많은 10월 말 11월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열어보시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주요 이슈에 주요 기업의 좋은 소식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 장은 밀려버리는 궁지에 몰려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궁지라는 뜻을 찾아봤는데요. 매우 곤란한 일을 당한 처지 라는 거죠. 어떠한 이슈에도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악재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버린 국내 장입니다. 자, 이날 코스피 0.5% 떨어졌습니다. 빅테크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락했고요. 요즘 반도체 진영이 흔들릴 때 약간 방어적인 성격과 밸류업 모멘텀의 금융주들 한 번씩 올라가는데 이날 금융주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진영 에서 막판 뒷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 그날 아침 연결고리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같이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향일까요? 일부 친환경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올라섰고요. 대마 관련한 테마들도 일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면 낙폭이 코스피 대비 훨씬 큽니다. 시가총액 50위권 내에서 상승 종목 개수 세보니까 7개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만큼 코스닥 진영의 종목들이 꽤 많이 내렸고요.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안고 금리가 올라가자 2차 전지 바이오 쪽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에코프로 그룹이 그 전 거래일에 시간외 실적이 모두 부진했고 시간외 하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인 하락이 같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일부 종목만 상승을 겨우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불확실성 요소들이 참 많은 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려워진 트레이드 선택, 그러니까 10월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면 11월 들어서는 그 막판, 10월 막판 진영에서 해리스 쪽에 힘이 올라가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매팅을 해야 될지,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주요 섹터들은 본질 사업에 맞춰서 움직임을 이어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센티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였다가 그날 아침 연결고리 짚었던 대로 대선 전에 이들이 또 한 번 더 격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선 전이라고 하면 오늘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일 겁니다. 러우 혹은 북한까지 엮여버린 이 지정학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리 레벨도 계속 4.3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4.2도 부담스러운데 4.3 그리고 이제 4.4까지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인플레 압박과 각국의 정책 운심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대선과 유가, 매크로 데이터 모두에게 민감한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불안 이슈는 당연히 국내 수급에는 비우호적인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듯 했다가 이내 매도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우리 장
조금 집중된 뉴스겠죠. 금투세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국내장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는 주요 악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방어할 수 있는 분야에 이날 더 집중했습니다. 밸류업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런 쪽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럼 아니라면 확실하게 실적이 좋은 쪽에 관심을 뒀습니다. 이날은 그전거래 시간외에서 화장품 강세를 이끌었던 아모레퍼시픽의 강세, 또 실적 괜찮았던 유비케어, 그리고 산일전기 등의 종목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이날 장중 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20% 정도 올라갔고요. 산일전기도 변압기 쪽에서 좋은 실적 내놓으면서 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테마단에서는 해리스 이슈가 있었고요. 이슈단에서는 HPSP가 승소 소식 그날 아침 전달해드렸죠. ST가 하한가 가고 HPSP가 급등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JP모건의 비중 확대 의견 등 그러니까 명확한 이슈가 있거나 정말 좋은 실적을 냈거나 아니면 테마로 빠른 대응을 하는 분들의 관심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안정적인 성향을 띈 쪽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금요일이었습니다. 대선 시나리오를 봐야겠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다 장악하는 레드웨이브가 될 경우는 미국 증시로 놓고 봤을 때는 강세 요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나 감세 정책 등을 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운 면면은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모든 걸 장악할 경우는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 등이 빠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취임하는 첫날부터 나는 전통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외쳤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코인 혹은 재건, 우주, 전력, 원전 등에 관심을 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하원은 민주당인 경우 그럴 때는 감세 정책에는 제한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좀 반영해서 올라와 있는 금리 수준은 일정 부분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다만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필 여지가 있겠죠. 이에 따른 부담은 안고 가야 될 겁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상원이 공화당인 경우 미국 증시는 증세나 여러 가지 규제 강화 부담을 좀 느껴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영했었던 트럼프 트레이드에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다만 상원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해리스 진영이 밀고 있는 복지 정책에는 제한이 걸리겠죠. 자, 레드웨이브와 반대쪽으로 가면 해리스가 당선되고 상원 모두 민주당. 사실 이것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럴 경우는 해리스가 미는 모든 정책에 힘이 받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법인세율 인상 등의 부담은 애플 진영의 힘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지금 상하원 정당이 어디가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다만 너무나 집중하지 말자, 어디에 수혜 섹터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의 자료인데요. 과거 트럼프가 집권하던 당시에 규제 완화로 금융주 수혜를 기대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금융주가 오히려 좋지 못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으나 바이든이 집권하는 최근 시점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금융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친환경 쪽은 어떨까요? 트럼프 집권 기간에 오히려 주가가 좋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 기조였기 때문에 신재생 프로젝트가 진행이 원활했고 바이든의 집권 시기 수많은 친환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상황 때문에 신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교적인 문제 혹은 통화 정책의 문제 등과 다 맞물려서 움직임이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의 성향만으로 주가 판단을 미리 강하게 베팅하기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단기적 센티는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안이 어디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누구의 수혜주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요.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을 찾아본다라는 거죠. 트럼프든 해리스든 AI 쪽은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빅테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AI 이슈 그리고 AI가 가동되기 위해서 빅테크가 투자하는 것은 전력원입니다. SMR 필두로 해서 원전이나 어찌됐건 에너지원을 조달하는 모든 분야에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리스든 바이든이든 혹은 트럼프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수혜로 여겨지는 방산 같은 경우도요. 트럼프가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해리스가 된다고 마냥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죠. 어찌됐건 미국이 세계 곳곳에 입김을 펼치려면 압도적인 무력을 여전히 장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각국은 안보 지출을 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의 수혜주보다는 시장이 보고 있고 정세가 말하고 있는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섹터를 살펴보자. 그것이 더 리스크가 적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력 쪽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20년 만에 강한 내러티브를 안고 가고 있는 게 전력입니다. 전기화와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세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노후 전력망 교체, 재건과 도시건설에 대한 욕구, 그리고 미국이 꿈꾸고 있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 집약적이고 전력이 많이 든다라는 논리와 이상기후, 마지막으로 붙은 AI 내러티브까지 해서 전력은 최근 2년 동안 정말 굴욕 없는 시세를 기록해 왔었습니다. 조달하는 측면에서 여기 전달하는 인프라 측면에서는 변압기를 비롯한 송배전 전선, 절약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액침 냉각, 유리기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10월이 지나갔습니다. 11월 1일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변압기와 전선 수출 모두 다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래일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실적도 괜찮았고요. 같이 나왔던 산일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출 비중이 80%인 업체입니다. 미국 수출이 70% 이상이죠. 이번 실적에서 변압기 매출이 급증했고 QOQ 기준 증익이 있었습니다. OPM 35%, 예상보다 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이날 6% 상승했고요. DS에서는 목표가를 57,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튼 전력 쪽은 큰 굴욕 없이 쉬었다가 다시 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9월달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세계화가 후퇴하고 탈세계화 움직임, 그래서 각국의 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를 어찌됐건 붙들어서 살려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에너지 안보라던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러우 전쟁 등을 이슈로 세계 각국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측면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방산과 전력, 에너지 안보에 시장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방산 혹은 전력 인프라는 꾸준하게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스토리들을 살펴봤었고요.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은 언제나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G2파워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이슈 등도 붙었었기 때문에 같이 관심권역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력을 찾아서 어떻게 또 밸류체인 등을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발전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메리칸 일렉트릭이 이번 주 또 실적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전력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할 거고요. 콘셀레이션 에너지, 오라클 등의 종목들 최근의 시세 나쁘지 않았죠. 기자재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풍력 타워라던가 기업들을 넣어봤고요. 전력 기기 측면에서는 일단 대형 기기사들 이렇게 넣었고 중소형 기기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ESS 혹은 공조, 액침 냉각 종목들도 같이 정리를 해봤네요. 결국에는 AI가 진행되고 그 가운데 전력원, 전력 조달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아낌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빅4가 올해 288조를 투자할 전망이다.
그중에 80%는 데이터 센터에 투입된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력 회사들과 소통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이 전력 조달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지난 분기였죠. 이튼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8년치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튼이나 허벨이나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OPM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는 전력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 국내에서도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변압기 쪽 종목들 굉장히 좋죠. 국내에서 인프라와 에너지는 전력과 SMR, 가스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저기 조달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가스 밸류 체인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ESS, 액침냉각, 공조 종목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부진했다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해서 깜짝 놀라긴 했으나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 영향이었던 것으로 일정 부분 왜곡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악재성 재료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 호재에 집중하는 장이 전개가 됐어요. 아마존과 인텔 실적 등이 되겠죠. 아마존과 인텔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미국장이 일단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인 것은 대선 등을 앞둔 경계감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38 정도, 4.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누가 되든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등의 우려감이 부각됐고요.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내놨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가 강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쉽사리 미국 경제가 둔화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등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며 시장이 상승폭을 줄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징주로는 뭐니뭐니 해도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이익 전망이 올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230달러에서 240달러로 올렸습니다. 2011년도 이후 매출액이 역성장을 한 번도 보이지 않고 꾸준한 시세를 내고 있죠. 이날도 결국 6% 오르면서 큰 기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그 전거래를 살짝 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이날 다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 정도 오름세. 결국에는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알파벳이든 빅테크들은 AI 지출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엔비디아가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2% 올랐으나 슈마컴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면서 슈마컴의 하락이 엔비디아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애플은 빠졌습니다. 위성통신이나 이미지 편집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개별적인 애플의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 조금 별로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중국에서 부진했고 서비스 매출이 좀 둔화됐고 등을 이유로요. 그래서 애플은 1.3%,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되게 된다면 여러모로 애플에게는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진영이 힘을 받자마자 조금 밀려나는 모습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눈길이 가는 쪽들 하나씩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2023년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6% 미만이었는데 올해 10% 돌파, 그리고 2027년도에 13% 돌파 얘기 나오죠. 아마존 좀 독보적인 상승세를 지난 주말 사이 보여줬습니다. 빅테크가 계속해서 AI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소식은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어줬고요. 반도체 쪽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강세와 함께 AMD는 실적에 대한 조금 일부 아쉬운 가이던스 등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하락했고요. 인텔은 그래도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AI를 가동하는데 계속 전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튼과 허벨이 좋은 호실적을 내놨고 OPM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파워 인더스트리즈가 9% 급등했어요. 해리스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 그로 인한 전력 설비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스토리 등이 같이 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장중에 9% 급등이었고 시외에서도 6% 상승. 파워 인더스트리즈가 1년간의 주가 상승률은 330%가 넘어갑니다. 그냥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전력에 대한 니즈가 미국 내에서는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이튼 허벨의 실적과 파월의 주가 상승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스토리가 탄탄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주통신 자율주행 쪽 종목들이 괜찮았는데요. 애플이 위성 쪽에 투자를 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스타가 31%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모빌아이가 14% 상승하기도 했다. 이렇게 뉴욕장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연결고리 주말에 들려왔던 뉴스입니다. 박빙의 미국 대선. 사전투표와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젊은 남성이 투표할 경우 트럼프가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각각이 연결되는 종목군들 일단 정리 차원에서 넣어놨고요.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4개 분기 연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버핏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뉴스, 버핏의 뉴스는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요청한 적도 없는데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주말 사이에 꽤 중요한 뉴스로 부상을 했죠. 지금 중국은 44개 국가의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9개국을 한 것이고 이번에 거기 한국이 포함된 겁니다. 아직 미국과 일본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국이 만약에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인에게 30일 동안 무비자 제주도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 영토로 확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기대감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고 가고 중국에서도 오기 훨씬 수월해지다 보니까 국내에 와서 혹은 중국 내에서도 관련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만약 우리 측에서 중국의 무비자 같이 연다면 중국 소비에 대한 가능성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로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회의가 진행이 되죠. 11월 4일 오늘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경기 측면에선 이렇게, 소비 측면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부양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경기 쪽이 움직임을 보일지 이번에 무비자 입국 이슈와 함께 소비 쪽이 반응을 보일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로는 우주위성 뉴스가 많더라고요. 워렌 버핏은 매도했지만 애플은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네요. 위성통신 기업에 앞서 글로벌스타 등에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하나그룹이 우주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뉴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갖은 우주를 탐내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모멘텀이 자극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관련한 기업들 이렇게 체크를 해봤죠. 인공위성 제조 쪽에 제노코도 있고요. 위성 기반 서비스인 인텔리안테크, 컨텍, 그리고 하나 쪽으로 본다면 하나 시스템 등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엔 좀 이슈가 됐던 건 셀트레가이였었죠. 실적 이슈였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급등했다가 결국엔 상승분 다 토해내는 채로 흐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쪽보다 해리스의 힘이 실린다라는 뉴스 등이 그들의 트럼프 트레이드를 조금 약화시킨 이유가 되겠죠. 그 밖에 개별 뉴스입니다. 동성화인텍이 시간 외에서 잭팟 수주 소식을 전달했네요. 본행제 공급 계약 내용이었고요. 작년 매출의 77% 수준, 시간 외에서 6%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네오팜의 밸류업,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었어요. 아토팜이나 제로이드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3년 정도의 배당 공시를 냈습니다. 기존 내던 배당금 대비 2배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시간 외에서 3% 상승을 보였네요. 단독 뉴스입니다.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와 특허 소송 관련해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있었고요. 단독인이 체크는 필요합니다. LNF가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냈는데 예상보다 실적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LNF에 대한 실적 기대 다들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저냥하고 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다음 달에 생산될 울트라 하이니켈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자극될지 봐야겠죠. 현대차 기아는 좋은 뉴스는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판매가 좋았다라는 소식과 국내에서 신용평가사 세 곳에서 나란히 최고 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았다라는 뉴스. 시장이 별로라면 이쪽이 약간의 방어적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겠네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 실적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요. IPO 기업들도 각 요일마다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ARM 실적과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외국 기업들 실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스트라 에너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긍정적 전망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주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목금에 쏟아지기 때문에 같이 두고 체크해 주시죠. 그리고 슈퍼위크, 월화수목금 하루도 버릴 게 없습니다. 밸류업 지수 나오고요. 이란, 이스라엘 중동 불안 가중되는지 체크하시고 중국의 부양책 모멘텀, 바이오 일정이 또 2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유럽에는 큐로셀 이야기 있고요. 미국 면역 항암 이쪽에서는 매드팩토 등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참가 기업들의 내용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얼추 투표 마감은 되나 워낙 주별로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후까지 계속 마감은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9시부터 동시에 또 개표가 같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명확하게 갈린다면 저녁경에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일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결국 월화수 동안은 대선 관련한 테마가 이슈에 따라 굉장히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죠. 그리고 11월의 일정들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이슈 어디로 잡아주셨나요? 네, 앞서서 이 금융주들이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밸류업 ETF가 오늘 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밸류업 지수가 리밸런싱 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유력하게 편입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사투리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밸류업과 함께 좀 언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밸류업 지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밸류업 상장지수 펀드 상장을 하면서 과연 밸류업 지수도 함께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시장에 초점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워낙에 이번 한 주 동안 FOMC 일정도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자금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약간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얼마만큼의 지수 상승 그리고 종목들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국내 자산운용사 12곳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기반으로 ETF 12종을 출시를 합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가 9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편입이 가능한 또는 가능할 종목들을 좀 능동적으로 운용을 하는 액티브 ETF 3곳에서 출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ETN 상품으로는 삼성에서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인데 사실 밸류업 지수가 출범을 한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주가 추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영역으로 된 부분이 코스닥이고요. 캔들 형태로 된 부분이 코스피의 지난 한 달간의 추이인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밸류업 지수 출시와 맞물려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하락한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면 코스닥은 보다 큰 낙폭을 보이면서 오히려 밸류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9%, 코스닥은 3.2%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밸류업 지수는 1.3% 하락에 그쳤기 때문에
때문에 지수 대비로는 아웃퍼폼했다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승을 만들어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밸류업 선정일 기준 주가 등락은 0.3% 그래도 상승입니다만 기준 주가 등락으로는 1.3% 하락입니다. 주가 상승 종목보다도 하락 종목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밸류업 지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시각은 조금 더 굳건하게 가져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밸류업 지수 출범 이후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기업들을 본다면 하드캐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주가치 재고 계획이라던가 밸류업에 대한 공시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확연하게 노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큰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격하게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죠. 42.8%의 주가 상승률인데 10월 31일 종가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경영권 분쟁 이슈로 7일까지 업사이드된 고려아연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고 또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오히려 주주 가치는 크게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려아연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밸류업 지수가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주주가치 재고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 그리고 업황의 이슈로 조금 올랐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3.9% 상승이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9.6%, 26.9% 상승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상승률 순으로 따져봤을 때 2위에 해당하는 동서도 40% 가까운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승계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K밸류업 지수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좀 짙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K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번 ETF 출범으로 인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밸류업 공시 기업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여러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을 예고한 기업들 SK스퀘어, KT 두산밥켓,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한 달 안에 밸류업 예고를 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55개 종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미약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24개 종목의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했을 때 부적합으로 좀 정성평가 결과 나타났다라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라던가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부족한 밸류업 지수였다, 편입 종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에 일시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던 기업들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향후에 오히려 실적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아쉽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한 걸까요? 연말에는 밸류업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리밸런싱 때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내에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또는 예고 기업들 중에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 한번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기업들 안에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유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익 하락폭이 큰 밸류업 구성 종목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두산밥켓, JYP 엔터테인먼트, 해성DS 같은 종목들은 이익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리밸런싱 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리밸런싱으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포스코 홀딩스는 가장 크게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LG그룹, KB금융, 하나금융지주, NH투자증권, BNK금융지주와 같은 이런 금융주들이 사실 밸류업 종목에 많이 빠지면서 실망감이 주가로 투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또 탄탄하게
세밀하게 발표한 바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리밸런싱의 고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도 리스트 정리해봤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방산, 그중에서도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연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연내에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인 천광을 실전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레이저 대공무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은 많습니다만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레이저를 조사해서 목표 드론을 격추하는 그러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론 무기 체계가 각광받는 이유는 정밀하게 타격을 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일 텐데 신궁과 천궁 이 두 무기 체계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천광은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드론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대한 쓰임을 늘려가는 움직임인데요. 같이 시간 허락한다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정우 이사님과 한 주 준비하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뭘 하기도 애매합니다.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며 좀 뉴스에 집중을 해서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어떤 전략 대선 전후로 포트를 짜실까요?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주식장 참여자분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나타났었어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과는 별개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의 득세를 반영하는 시장이었어요. 그 와중에 금요일에 주요한 지표들이 나왔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수치는 허리케인이라든지 보잉 파업 같은 경우가 반영되었다 보니 데이터가 발표되고 시장에서는 물음표가 엄청 생겨났다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나서는 다시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었고 거기 더해져서 각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 와중에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지표들이 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와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3%가 넘어섰죠. 그러면 우리 금리 인하기인데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왜냐면 대선이라는 변수가 대입되다 보니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적자의 확대 가능성을 안고 국채가 더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급이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 거다 보니 10년물 국채가 그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될 점은 지금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반영하는 시장인가 아니면 그냥 머무르고 이 불확실성이 현실화됐을 때 시장이 충격을 줄 거냐라고 하면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반영하는 시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부분이 이제 실제 당선자가 확정되고 시장의 방향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안에서는 주식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국내장은 조금 달라요.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이를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을 편입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장임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더욱 불확실성이 미국 대선으로 인해 커져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좀 주간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을 안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을 결정된 뉴스를 보고 좀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전략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대기 모드로 살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비중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겠죠. 짧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네.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인더스트리즈나 뭐 허벨이나 이런 전력 설비 쪽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효중이나 뭐 산일전기 실적 괜찮았고요.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이실까요? 여전히 긍정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 요인으로 뭐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한 30만 원 초반 그 이하 일시적으로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늘려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지금에 해당하는 업종 이게 사이클상으로 피크에서 꺾이지 않은 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포트에 갖고 올 수 있어야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수혜로 여겨지면 방산이 많이 거론이 됐었지만 그런 정치적 수혜를 빼놓고 놓고 보더라도 지정학적 불안, 방산 그리고 최근에는 그게 조금 국내에서는 압축이 돼서 드론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관련한 아이디어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드론은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찾아서 접근하기보다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만약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부분은 뭐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종식하는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거를 네. 반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멘트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진행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방산주는 지금 심리적인 부분까지 주가에 투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한 10에서 20% 정도는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 부분을 안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지금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종식에 대한 얘기 등이 나오고 있죠. 네. 트럼프 후보자가 하루 만에 전쟁 끝내버리겠다 뭐 이런 좀 강력한 멘트 등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조정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우주위성은 어떨까요? 애플이 이제 위성 기업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위성 관련 기업들 뭐 제노코, 세트레가 이런 거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들리더라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매수해서 짧게 수익을 보고 이런 관점보다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사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 거기 더해져서 기존의 전통적인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군사 결부돼서 하나의 군사 패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전체적인 망에 대한 시스템 패권이다 보니까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작은 그림으로 그릴 게 아니라 네. 큰 그림으로 그려보시고요. 뭐 발사체 관련된 기업 이런 쪽을 주목해서 찾아보고 대형사 같은 경우 중에서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수직 계열화가 가장 깔끔하게 돼 있고 외부의 투자도 잘 돼 있다 보니까요. 하나 계열사들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좀 부담스럽지만 추이를 지켜보는 거고 네.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세트레가이 이쪽 군이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생각나는 궁금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밸류업 ETF 12종과 ETN 1종 뭐 이렇게 해서 그 모멘텀에 밸류업주로 봐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일정 부분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나요? 아까 짚어주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던 건 이게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려아연, 동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뭐 다른 변수로 인해서 오른 거 보면은 이게 참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으로 밸류업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할 때 원래 안 하던 기업들이 진행한 기업들이 포함 안 됐잖아요.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관망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밸류업 지수가 뭐 ETF 올라오면서 그 지수 안에 편입된 종목들이 올라올 텐데요. 본업에 대해서 뭐 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보는 걸로 하고요. 뭐 밸류업으로 인해서 뭐 플러스 알파는 아직은 찾지 않고 이게 뭐 연말께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면 조금 더 뭐 이성적인 수치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이 이제 갑작스럽게 중국이 무비자 네. 허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할까요? 만약 하게 된다면 소비주는 확실히 수혜를 볼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는 돼야지 되는 건데 시장은 또 그걸
반영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이런 쪽에서 주식에 대한 관점 하나,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에 대한 관점 하나를 따로 놓고 봐야 하는데 네. 정치 경제 관점으로 보자면 대사관도 몰랐던 사항을 중국에서 강행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여기에서 속내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약간 법적으로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를 안고 좀 이슈 덮기용, 뭐 무마용 이런 형태로 진행이 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열어두고요. 주식적 사고로 열어서 바라보면 긍정이죠. 아무래도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가항공 쪽에 중국 노선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무비자를 열어준 국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행객들이 증가를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여행 중에서 기존에 개인 비자, 단체 비자를 받아서 중국의 패키지를 뭐 진행하던 기업들이 몇몇 있는데 주가가 빠져있는 쪽은 노랑풍선 이런 기업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저가항공 쪽에서 뭐 노선이 미리 확충돼 있고 계속 운영한 기업은 제주항공, 기타 외기업, TA항공 외에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어요. TA항공 외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미 다른 요소로 주가가 떴기 네. 때문에 나머지 저가항공도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주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노랑풍선과 제주항공 등을 중심으로 여행이나 저가항공사, 저가항공에서는 TA항공은 일단 개별 이슈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여론을 조금 무마시키려는 이슈로도 해석이 가능하나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뉴스로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픽은 어떤 걸로 골라주셨을까 했더니 YG엔터입니다. 이성훈 기사님과 엔터주 느낌이 약간 잘 어울리시네요. 뭔가 좀 전통에 가까운 느낌을 갖고 계셔서 오늘 엔터주 YG엔터 왜 고르신 거예요? 이제 그 새로운 라인업 같은 경우가 앨범이 나올 때 그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주가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대주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가 정규 1집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동 판매 데이터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도 뭐 국내 해외 모두 특히 해외에서 더욱 반응이 좋은 상황이에요. 때마침 뭐 이렇게 음원에 대한 이슈들도 겹쳤다 보니까 네. 우리가 나아갈 방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46,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7,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46,000원의 목표 가격으로 YG엔터 저희 살펴가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시장 각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이성훈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